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아드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하늘이 통곡이라도 하는 듯 굵은 빗줄기가 온 대지를 집어삼킬 것처럼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해발 800m,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의 어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형평생을 도시의 소음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다 이곳 산으로 스며든 여인, 인정이는 장화가 진흙더미에 푹푹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파른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낮에 정성껏 심어둔 어린 산삼 묘종들이 혹여나 이 무자비한 폭우에 다 쓸려 내려갈까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40대 노처녀라는 꼬리표는 때로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곤 합니다. 정의 역시 그랬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도 모두 무너진 채 도망치듯 들어온 이 산은 그녀에게 마지막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젖은 풀숲을 헤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비포장 산길 끝자락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커다란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 이런 험지에 나타날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손전등 불빛을 끄고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차 문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시커먼 우비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증짝처럼 결박된 한 노인을 거칠게 끌어내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숨을 죽인 채 밖을 내다보던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 중 한 명이 품속에서 번뜩이는 흉기를 꺼내들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65세의 강승만 회장,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자 금강그룹의 수장이었던 그가 지금 이 산속 구덩이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빗물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핏줄보다 돈의 가치를 앞세운 폐륜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들 강진호의 지시를 받은 킬러는 노인의 복부를 향해 칼날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강승만은 짐승처럼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삽을 들어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느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삼날이 젖은 흙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천둥 소리를 뚫고 귓가에 박혔습니다. 인공적인 소음과 대지의 침묵이 교차하는 그 순간 한 노인의 생명이 땅 밑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한 대 모아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줄 유일한 단서들조차 연기와 함께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사내들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지는 소리를 정희는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폭풍우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차 불빛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정희는 미친 듯이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드는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억울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아니,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이렇게 허망하게 묻어버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정희는 진흙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와 흙을 붉게 물들였지만 정희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는 생명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인간의 손톱이 흙과 돌을 파헤치며 찢겨나갈 때 나는 생경한 고통은 오히려 임정희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얼마나 파헤쳤을까. 차가운 빗물에 젖어 딱딱하게 굳어가던 진흙더미 사이로 파들파들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끝에서 솟아오른 마지막 구원의 밧줄 같았습니다. 정희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무시한 채 강승만의 상체를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흙더미에서 끌어올려진 강승만은 입안에 가득 찬 진흙을 뱉어내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졌던 재벌 회장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빗속에서 복부의 자상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내쉬는 죽어가는 노인 한 명만이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희는 자신의 겉옷을 망설임 없이 벗어 강승만의 배에서 분수처럼 쏟아지는 선혈을 꾹 눌렀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려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승만은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고 피와 흙이 범벅이 된 정희의 손을 힘없이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꺽꺽거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그 짧은 애원은 한 남자의 생존 본능이자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지막 울분이었습니다. 정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까지는 너무 멀었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승만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등을 내밀어 그를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체구의 노인을 업은 정희의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투들거렸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길은 마치 거대한 늪처럼 정희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움막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승만의 호흡이 점점 옅어질 때마다 정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소리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움막으로 들어선 정희는 강승만을 낡은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움막 안은 평소 정희가 채취해온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6년 전 간호사로서의 삶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챙겨온 그 구급함이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알코올을 솜에 적셔 강승만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복부에는 예리한 칼날이 깊게 지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킬러들이 어디까지 따라붙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가 봉합뿐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꿰매야 해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정희는 간호사 시절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며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생사를 파고들 때마다 강승만의 몸은 격렬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정희는 식은땀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여미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한 땀 한 땀, 그것은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것이 아니라 찢겨나간 한 인간의 존엄을 수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처치가 끝날 무렵 강승만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
정희의 손바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정희의 손바닥에 떨리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강. 정희는 그 두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금강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인가요? 하지만 강승만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움막 동태를 살피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거미떼처럼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공포의 진동이 되어 대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늑대들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폐부를 찌르는 서늘한 산안개와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임정일은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땅에 묻은 진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지 확인하러 온 사신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완벽한 범죄에 균열이 생겼고 저들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정희는 서둘러 바닥에 깔린 낡은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산나물이나 감자를 저장해두던 좁고 습한 지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흙내음이 훅 기쳐오는 그곳은 죽음과 삶의 경계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강승만을 조심스럽게 안아 그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살결이 닿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강승만의 귀에 대고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을 죽이고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멍석을 다시 깔고 그 위에 태연하게 앉은 정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움막의 문이 부서질 듯 팔짝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례하게 손전등을 정희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강렬한 빛이 눈을 멀게 할 듯 다가왔고 험악한 표정의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봐,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아까 여기로 노인네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정희는 여기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모습으로는 이 짐승 같은 자들을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입등 가장자리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마른 나무 조각들을 손으로 지지하며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야? 우리 엄마 보러 왔어? 엄마는 산신령님이 데려갔는데. 산신령님이 무서워? 정희의 연기는 처절했습니다. 한때 간호사로서 생명의 고귀함을 다뤘던 그녀가 이제는 살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광대를 자처한 것입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감싸쥐며 움막 안 여기저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미친년이네. 여기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사내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사내가 정희의 앞에 놓인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가 정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짝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이 피는 뭐야? 너 아까 그 노인네 숨겨줬지? 다른 데로 말 안 해? 두피가 벗겨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정희는 더 크게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낮에 주워온 죽은 토끼 사체를 가리키며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토끼야, 토끼. 우리 토끼가 아파서 내가 약 발라줬어.
아저씨도 토끼고기 먹을래? 아주 맛있는데. 사내는 역겹다는 듯 정희를 거칠게 밀쳐냈고 정희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욕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옥막 안을 대충 훑어본 뒤 밖으로 나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미친 여자밖에 없습니다. 위쪽 능선을 더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회장님이라는 호칭. 그것은 강진호, 아버지를 묻어버린 그 페르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차가운 금소금이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정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갇혀있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막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저장고 문을 열고 강승만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던 강승만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달라진 목소리로 그가 뱉은 말은 정희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 아들이 나를. 강승만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의 손에 죽을 뻔했다는 이 참혹한 진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었고 킬러들의 손전등 불빛은 아직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을 살리는 길은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권력의 추악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희는 강승만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여기서 절대 죽게 안 둬요. 그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옥막 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적막함은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이 노인을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산속 생활이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죽어가는 타인의 머리맡을 지키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고귀한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가슴을 찌르듯이 차가워지는 시간, 흔히들 말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걷히며 사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산 안개는 더욱 자욱하게 피어올라 앉히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임정희는 옥막의 좁은 창살 틈으로 바깥을 살피며 거칠어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산속의 적막을 깨고 들려오는 기분 나쁜 기계음. 하늘 위에서 윙윙거리며 맴도는 그 소리는 현대 문명이 낳은 가장 잔인한 사냥꾼,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의 진보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할 곳 없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수색 드론은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여 짙은 안개 속에서도 생명체가 내뿜는 미세한 체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단순히 눈으로 찾는 단계를 넘어 과학의 힘으로 자신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희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멍석을 걷어내 지하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놈들이 하늘에 드론까지 띄웠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될 거예요. 강승만은 힘겹게 눈을 뜨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등에 붉어진 혈관이 그의 위태로운 생명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해지는구나. 그냥 나를 두고 가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네. 강승만의 목소리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허탈함과 정의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정의는 강승만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숨을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차가운 진흙을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승만의 얼굴과 옷 위에 진흙을 꼼꼼하게 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발라야 해요. 진흙의 차가운 온도가 몸의 열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열 감지 카메라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조금 차갑고 역겨워도 참으셔야 해요. 강승만은 살을 애울 듯한 진흙의 냉기에 몸을 움츠리며 신음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자네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정희는 자신의 얼굴에도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은 법전에 안 나오거든요. 자, 이제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로프로 강승만의 몸을 자신의 등과 단단히 밀착시켰습니다. 40대 여성이 성인 남성을 얻고 험한 산길을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지금 정의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닌 불의에 대항하는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운막 문을 열자 자욱한 산안개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의는 일반적인 등산로 대신 수풀이 허리까지 오는 우거진 비법정 탐방로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곳은 국가에서 지정한 정식 경로가 아니기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으며 낭떠러지와 덤불이 가득한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요새는 없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등 뒤에서 강승만의 고통스러운 호흡이 정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복부의 봉합 부위가 터질 듯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야, 이쪽은 발자국이 없다. 저 아래 늪지대 쪽을 더 훑어봐. 정의는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장화 한쪽을 벗어 일부러 반대편 늪지대 방향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진흙 속에 처박히는 장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신발 한쪽을 미끼로 던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저 암벽 구간으로 가야 해요. 정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승만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승만은 정의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간다면 자네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정의는 가파른 암벽의 좁은 틈새에 몸을 밀착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살아서 갚으세요. 죽은 사람의 은혜는 필요 없으니까요. 지금은 말씀 아끼고 버티는 데만 집중하세요. 두 사람은 귀면함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의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갈 때마다 정의는 바위처럼 굳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금속성 기계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강승만은 배의 통증이 극심해지는지 정의의 어깨를 이빨로 꽉 깨물며 비명을 참아냈습니다. 정의의 어깨에선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고 그 고통이 멈추는 순간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드론의 소리가 멀어지고 정의는 바위 틈을 빠져나와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 뒤편에 도달했습니다. 물소리가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는 그곳. 폭포 안쪽에는 성인 2명이 겨우 몸을 웅크릴 수 있는 작은 동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강승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배는 좀 어떠세요? 상처가 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승만은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안주머니에서 젖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자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아들놈을 무너뜨릴 수 있네. 금강 그룹의 모든 치부와 비리가 여기 담겨 있어. 정희는 그 작은 필름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가벼운 물건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아들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필름을 자신의 외투 깊숙한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드님이 시킨 짓인가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죠? 강승만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폭포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무섭더구먼.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게 돈이야. 진우, 그놈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정희는 배낭에서 항생제 주사기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거든요. 그때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손을 놓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안도는 짧았습니다. 폭포 아래쪽에서 수색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인간의 눈과 기계의 카메라가 놓친 냄새라는 본능을 따라 이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제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배낭에서 독한 산초가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맡았나 봐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할아버지는 여기서 꼼짝 마세요. 정희는 폭포 위 바위로 올라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초가루를 흩뿌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냥개들이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코를 박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정희는 재빨리 동굴로 돌아와 다시 강승만을 업었습니다. 그녀는 산 능선 위에 아스라이 보이는 산불감시 초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초소까지만 가면 통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정희는 자신의 발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지도 못한 채 터질 듯한 허벅지의 통증을 견디며 다시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이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을 넘어 목구멍을 찢고 나올 것만 같은 고통이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한 걸음이라도 멈추면 등 뒤에 노인이 영원히 잠들 것 같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개는 이제 한치 앞에 시야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짙게 깔려 마치 온 세상이 우윳빛 감옥에 갇힌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안개를 뚫고 마침내 산불 감시 초소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낡은 외나무 다리가 그 위태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리는 연결과 소통의 상징이지만 이 절벽 사이에 놓인 외나무 다리는 오직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외줄타기 장소였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수백 미터 낭떠러지에서 으르렁거리는 계곡물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고 썩은 나무 판자들은 발을 들이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 건너편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밝은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과 절망뿐이던 이 산 속에서 마주한 빛은 정희에게 마치 신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이에요. 살았어요. 저기 보세요. 우리를 도와주러 왔나 봐요. 정희는 안도의 눈물을 닦아내며 다리 쪽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학습시켜온 선한 믿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등 뒤에 엎여있던 강승만이 온 힘을 다해 정희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멈춰. 나가지 마.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야. 노인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하여 발을 멈추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안개 속에서 다가오는 남자의 실루엣은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중간에 멈춰 선 남자의 입가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수호자의 미소가 아닌 기괴하고 서늘한 비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더니 적막한 산속을 울리는 금소금과 함께 철컥 소리를 내며 장전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소리가 아닌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희 씨,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회장님 모시고 나오면 자네 목숨은 살려줄게. 우리가 평소에 안면도 있는데 좋게 좋게 가야지 않겠어? 남자의 목소리는 평소 마을 파출소에서 듣던 김순경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숙한 목소리에는 이제 사리와 탐욕이 듬뿍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강승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공권력의 상징이 거대 자본의 푼돈에 영혼을 팔아넘긴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총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천천히 다리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출렁거릴 때마다 정희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정희 씨,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평생 이 깡촌에서 순경 노릇해봐야 뭐가 남겠어? 강진호 부회장이 약속한 돈이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 팔자까지 바뀌는데 내가 이걸 놓칠 것 같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덕보다 이익이 우선 시대는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김순경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승만은 정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떨리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다리를 끈,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리를 끊으면 김순경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들 역시 유일한 탈출로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리 기둥 옆에 묶인 낡은 밧줄 뭉치를 발견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안개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순경님, 정말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 맞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바닥에 놓인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고 밧줄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김순경은 걸음을 멈추고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참 순진해. 그러니까 간호사 때도 그 모양으로 쫓겨난 거야. 자, 이제 그만하고 회장님 내놔. 김순경이 총구를 정희가 숨은 바위 쪽으로 고정하고 다시 발을 뗐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지탱하던 썩은 말뚝을 발로 걷어차고 돌 조각으로 남은 줄을 끊어냈습니다. 화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외나무 다리의 한쪽 지지대가 무너지며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와! 김순경은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는 난간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다리 상판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지며 거대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도박 같은 결정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유일한 기회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며 사방의 형체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다리에 매달려 발악하는 김순경의 욕설이 계곡물 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어야 하는 이 비극적인 모순 속에서 그녀는 이제 평범한 약초꾼이 아닌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정희의 가슴 속에서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연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개에 잠긴 계곡은 비명과 욕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심연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반쯤 끊어진 외나무 다리에 매달린 김순경은 추악한 생존 본능을 내뿜으며 허공에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썩어가는 밧줄이었고
그가 저버린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임정희는 바위 뒤에서 강승만의 몸을 필사적으로 감싼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소리도 없이 나타난 거구의 실루엣이 김순경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외딴 상골에는 때로 과거를 지운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낡은 군용 우비를 깊게 눌러 쓴 사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이 없는 박씨로 불리던 그가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리 난간을 붙잡고 버티던 김순경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아, 누구야? 이거 놓지 못해. 김순경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발사했지만 총탄은 이미 주인을 잃고 엉뚱한 하늘을 향해 비산했습니다. 박 씨는 전직 정보사 요원 특유의 서늘한 감각으로 김순경의 팔목을 비틀어 권총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그를 무력화했습니다. 정희야, 네 이년아. 산속에 총성이 울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박 씨가 우비 후드를 벗자 흉터 가득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 국가의 이름으로 음지에서 헌신했으나 정작 자신은 그늘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의는 유일하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박 씨는 순식간에 김순경의 손발을 묶어 근처 나무에 결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의 처절한 연대였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은 짧았습니다. 머리 위 하늘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산속을 찢어발겼고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지면을 훑었습니다. 강진호가 보낸 용병들이 탄 대형 헬기였습니다. 임정희 씨, 당신은 지금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회장님을 해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나와라. 기계적인 방송이 산천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던 자들이 오히려 정의의 이름을 빌려 거짓을 선포하는 이 기막힌 역설. 정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범죄자래.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박 씨는 정의의 어깨를 밀치며 비상 초소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욕할 시간 없다. 저놈들 금방 패스트로프로 내려올 거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세 사람이 초소 안으로 피신하자마자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탄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노후한 초소 안으로 스며들었고 태가 약한 강승만 회장은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정의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호흡기를 보호하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갇히면 끝이에요. 나갈 데 없어요? 박 씨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전파 방위를 걸어놨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 그는 초소 뒷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이어진 낡은 화물용 케이블카 선로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건설 자재를 나르던 이 쇠락한 기계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 구명보트가 되어야 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용병들이 초소 지붕 위로 내려앉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정의는 먼지 쌓인 서랍장에서 녹슨 케이블카 열쇠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정의야, 회장님 꽉 잡아. 충격이 심할 거다. 박 씨가 녹슬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따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케이블카가 덜컹거리며 허공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밖으로 나온 용병들이 케이블카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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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탄이 얇은 철판을 뚫고 들어와 강승만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의는 자신의 몸으로 노인을 덮으며 좁은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밑으로 더 숨으세요. 제가 다 막아줄게요.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케이블카를 지탱하던 위쪽 선 고정 부위가 총탄에 맞아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케이블이 한 가닥씩 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줄 끊어진다. 뛰어내려야 해. 밑에 수심 깊은 곳 보이지? 거기로 몸 던져. 박 씨의 외침과 동시에 마지막 줄이 끊어졌습니다. 케이블카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질끈 감고 강승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차가운 허공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배신과 광기로 가득한 저 위세상보다는 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셋 하면 뛴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습니다. 추락의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압박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수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굉음과 함께 차가운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으며 정희는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강승만의 들것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보다 강한, 누군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인간의 고귀한 의지가 차가운 심연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전신을 강타한 압박감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태부 깊숙이 차가운 물길이 밀려들었고 의식은 명멸하는 전등처럼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심연 속에서도 임정희의 손은 결코 강승만의 들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호사 시절 환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해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녀의 지독한 책임감이 남긴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효율과 이익을 위해 때로 약자의 손을 놓으라고 강요하지만 정희는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수면 위로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정희는 거친 물살 속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노련한 박 씨가 강승만의 들것을 붙잡고 바위 쪽으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 역시 비릿한 물 냄새를 들이마시며 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수면을 훑고 지나갔지만 폭포의 거센 물보라와 짙은 물안개가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눈을 피해 물길을 따라 내려온 그들이 마침내 도달한 곳은 숲속 깊은 곳에 버려진 폐교, 상골 분교였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폐교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남긴 흉터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이 건물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의 유일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부서진 보건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고 정희는 낡은 침대 위에 강승만을 눕혔습니다. 노인의 체온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복부의 상처는 물에 젖어 허옇게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열이 심하게 나고 있고 이대로 두면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넘어갈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이미 보건실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랍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생제 주사액과 녹슨 소독약 병을 찾아낸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조차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은 거대 자본의 정점에 서 있던 재벌 회장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평등한 시련이었습니다. 정희는 알코올 솜으로 강승만의 팔을 닦고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약이 들어가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박 씨는 통신실로 향해 벽에 걸린 낡은 전화선을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선이 다 끊어져 있네. 하지만 전파 방해만 뚫으면 방법이 있다. 박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군용간이 통신 장비를 꺼내 낡은 구리선들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숙련된 기술은 과거 국가를 위해 바쳤던 그의 청춘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건 알았지만 정의의 물음에 박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일했다고 해두자. 그때 정의, 네가 내 지독한 신경통을 고쳐줘서 빚이 있거든.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사람 하나 살려둔 게 이렇게 돌아오니 말이야.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상부상조의 미덕이 죽음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승만이 눈을 번쩍 뜨고 정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을 앞둔 공포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목숨을 거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텐데. 정의는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거든요.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친년 취급받으며 쫓겨났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강승만은 신음 섞인 호흡을 내뱉으며 안주머니에서 젖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자 금강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이크로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아들 진우를 멈출 수 있네. 금강 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온 비자금, 내역과 정경유착의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다 이 필름 때문이야. 노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빗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정의는 필름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고 부자 관계를 사륙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욕심이네요. 할아버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사신 보람이 있죠. 박 씨가 지직거리는 통신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정의야, 전파가 잡힌다. 내 옛날 동료한테 연락했어. 이제 도시로 갈 준비를 해야 해. 놈들이 헬기 불빛을 피해 지상팀을 투입하기 시작했어. 학교 밖 숲속에서 다시 수색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강승만에게 남은 약과 물을 건네며 그를 학교 지하실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하루만 버티세요. 우리가 이 필름을 들고 도시로 가서 변호사와 검찰을 데려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강승만은 정의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여기서 죽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아남은 게 아니니까. 빨리 다녀오렴. 내 딸아. 딸이라는 단어가 정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타인의 연대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박 씨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며 결연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도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거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마지막 반격의 시간입니다. 산속의 흙냄새가 매연 섞인 아스팔트의 비린내로 바뀔 무렵 박 씨가 모는 낡은 오토바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심의 외곽을 파고들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정막에 익숙해져 있던 임정희의 감각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무심한 인파의 소음은 오히려 현실감 없는 공상 영화처럼 다가왔습니다. 산속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도시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고 비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이 거대한 온도의 차이,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가십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이 냉혹한 익명성이 정의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정의야, 꽉 잡아. 놈들이 따라붙었다. 박 씨의 외침과 함께 백미러 속으로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대 기업 금강 그룹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도심 한복판까지 뻗어 나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검은 세단들은 마치 도로 위의 포식자처럼 오토바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박 씨는 전직 요원다운 노련함으로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헤집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도시의 법망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내려고 할 거다. 하지만 이 골목길은 내가 더 잘 알지. 좁은 골목으로 급회전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린 박 씨가 오토바이를 세운 곳은 도심 한복판, 거대한 유리 성벽처럼 솟아오른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빌딩 앞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이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의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박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품속에서 비닐에 쌓인 봉투를 꺼내 정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안에 마이크로필름이 들어있다. 나는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만나야 해. 정의는 망설였습니다. 아저씨는요? 혼자서 위험하잖아요.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 걱정 마라. 나는 평생을 숨어 사는데 도 같은 놈이다. 하지만 너는 달라. 이 필름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정의는 박 씨가 건네준 환경미화원 조끼를 걸쳐 입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부의 옷차림은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마법의 투명 망토와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의 모습이 가장 높은 곳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장술이 된 셈입니다. 정의는 고개를 숙인 채 빌딩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코를 찌푸리고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산속의 흙과 땀 냄새가 밴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빌딩에서 이물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시하는 이 초라한 여인의 품 안에는 이 빌딩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2층을 가리키고 문이 열리자 정의는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세련된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금강 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강승만 회장의 오랜 조력자였던 인물입니다. 누구시죠? 이 시간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만 정의는 조끼를 벗어 던지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금강 그룹 강승만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드님이 아버지를 묻어버렸다고요.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요? 지금 회장님은 실종 상태로 공식 발표되었는데 그게 무슨... 정의는 주머니에서 강승만이 피로 쓴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금, 강, 이라는 두 글자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돋보기를 들고 그 글씨를 확인하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친필이 확실합니다. 이 특유의 필체는 조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정의는 지난 이틀간의 지옥 같은 사투를 쏟아내듯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매장하고 경찰과 용병을 동원해 산을 뒤졌던 그 참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변호사는 정의가 가져온 필름을 컴퓨터 판독기에 넣었습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방대한 비자금 내역과 정경유착의 증거들은 차가운 기계음보다 더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강진호 부회장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금강의 심장부군요.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겁니다. 정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끝난 거죠? 변호사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필름이 빛을 보는 순간 강진호는 쥐새끼처럼 날뛸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의 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총장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정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과 찢어진 옷자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고독한 도망자가 거대 권력의 심장에 칼을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금강 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자 침묵의 요새였습니다. 3명층 이사회 회의실은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과 묵직한 가죽 의자들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개미들의 행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화려하고 정갈한 공간은 며칠 전 그 눅눅하고 비릿했던 산속의 구덩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한 노인의 생명은 그저 손실 처리되어야 할 때이터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강진호 부회장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절제된 미소가 흐르고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아버지를 걱정한 효자라는 연극을 완성하기 위한 피로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회의실 안의 주주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긴 채 포식자가 던져줄 배당금과 권력의 향방을 계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실종되신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강진호는 단상 위에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님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고, 그 혼란 속에서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극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법, 즉 프레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제정신인 사람을 광인으로 만드는 일은 그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 제어실에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박 씨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정보 요원다운 숙련된 솜씨로 중앙 서버의 보안망을 무력화했습니다. 강진호가 새로운 금강의 비전을 발표하려던 찰나, 거대한 LED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 대신 나타난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산속의 거칠고 흔들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주주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65세 노인을 강제로 끌고 가 구덩이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노인의 복부에 치명적인 자상이 입혀지는 순간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문명 사회의 거죽 아래 숨겨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폭력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보안팀 뭐해?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정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남루한 차림의 임정희가 거침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비서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정희의 눈빛에 서린 결연함에 압도되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기, 강진호 부회장이 은폐하려 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로필름이 담긴 봉투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강진호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매장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이 바로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저지른 짓입니다. 정희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산속의 진흙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울하게 죽어갈 뻔한 생명에 대한 분노와 정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정신병자야? 당장 끌어내.
강진호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주주들의 시선은 이미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보다 무서운 것은 이미지의 실추이며 그에게 씌워진 효자의 가면은 이제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박 씨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강승만 회장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왕의 귀환에 강진호는 무릎을 꿇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 바보지. 강승만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단상 앞에 섰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온 그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승만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이 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강승만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그것은 살아 돌아온 왕에 대한 예우이자 권력의 이동을 감지한 기회주의적인 박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회의실 밖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셨어요? 이 회사가 제 전부였다고요. 강승만은 끌려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야,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권력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었어. 네가 그걸 몰라서 우리 관계도, 이 회사도 무너뜨린 거다. 강진호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고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강승만은 곁에 선 임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땅 밑에서 아들을 원망하며 눈을 감았을 거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정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정하고 차가운 유리 성벽 안에서 가장 초라했던 이들의 진실이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겼습니다. 강진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 금강 그룹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거대 자본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결코 단막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명의 포식자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포식자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회장실의 평온을 깨고 들이닥친 것은 강승만 회장의 여동생이자 강진호의 고모인 강영숙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의 눈빛에는 오빠에 대한 걱정 대신 주인을 잃은 거대 왕국에 대한 탐욕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호가 감옥에 간 마당에 내가 안 올 수 있겠어? 이 회사는 우리 강씨 가문의 것이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를 옆에 두고 총기가 흐려진 거야? 강영숙은 임정희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상속 분쟁의 가장 잔인한 무기로 쓰이는 성년 후견인 신청서와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과 과장과 결탁해 조작된 그 종이 한 장은 멀쩡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회적 금치산자로 만드는 현대판 낙인이었습니다. 오빠는 산에서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결함이 생겼어. 이제 모든 경영권과 재산 관리권은 고모인 나에게 있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영숙이 미리 손을 써둔 약물 때문이었을까요? 강승만은 갑작스러운 뇌압 상승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임정희는 다시 한번 절망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의사는 의식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놓았고 그 사이 강영숙은 법원을 압박해 후견인 지위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이 합법적인 약탈 앞에서 정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맨손으로 무덤을 파헤치던 그 결연함으로 이번에는 현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병실에 침입한 의문의 간병인을 목격한 정희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영숙의 사주를 받은 사내가 강승만의 링거에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 정희는 온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습니다. 범인이 휘두른 칼날에 정희의 옆구리가 찢겨 나갔지만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도 렌즈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화면 너머로 이 참혹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익명의 대중이 정의의 증인이 되는 순간 단영숙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졌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강승만은 강영숙 일가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강승만은 정식으로 임정희를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이들은 서로를 죽이려 했지만 우연히 만난 타인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인가? 유전자의 공유인가? 아니면 영혼의 유대인가? 정희는 이제 회장님의 비서가 아닌 강승만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처절한 사투의 무대였던 깊은 산골 낡은 움막 자리에는 현대적이고 따뜻한 건축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이름하여 금강 숲속 도서관. 강승만과 임정희는 화려한 저택 대신 산속의 공기를 선택했습니다. 강승만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정희는 약초를 가꾸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씨 역시 도서관의 보안관으로 지내며 과거의 상처를 잊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희야, 저기 좀 보렴. 강승만이 가리킨 곳은 1년 전 그가 묻혔던 차가운 구덩이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죽음의 냄새 대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요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희는 강승만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하루였네요.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재벌이란 통장의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진심으로 손을 잡아줄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돈과 권력의 광기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과 배신당한 삶의 끝에서 진정한 인연을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흐릅니다. 핏줄보다 진한 타인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빗소리에 섞인 비명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숲속의 고요한 새소리와 함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당신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